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5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방학과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과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비중이 신규 감염자의 83%까지 올랐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리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을 맞았으면서도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의 원형 바이러스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의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등이 고도 107km까지 올라가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 유전자만 콕 집어내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혁신 기술입니다. 잠시 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국내 유전자 가위 기술 대표 기업 툴젠의 김영호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번 주 유행 상황과 감염 재생산 지수, 이동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본 뒤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해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으며 수도권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인원이 2명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지난주 수도권의 이동량이 직전 일주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일주는 1억 1,148만 건으로 직전 일주보다 8% 감소했으며 20대는 8.7%, 30대는 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여름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 이틀간 이동량이 직전 주말에 비해 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참모들을 질책하며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하여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예약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최근 이틀간 2,000건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1,965건입니다. 새로운 신고 사례 가운데 사망 신고는 7명이며 아직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는 신고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사례나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 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이틀 새 69건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와 백신 접종센터 의료 인력과 방문자, 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 현장 폭염 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습니다. 전국 282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실외에서 접종을 기다리는 대상자들을 위해 대기 장소나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형 선풍기와 얼음물, 부채, 양산 등을 제공합니다. 또 대기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접종 예약 시간을 나누고 폭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합니다. 특히 정전으로 백신 보관 냉동고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자체 재난부서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에서 3주 간격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수도권 학원가는 여름방학 특수를 앞두고 있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에 신규 등록 문의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10명도 안 되는 학생이 강의실에 띄엄띄엄 앉아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은 강의실 정원을 4분의 3으로 줄였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한 칸 띄우기에서 2칸 띄우기로 방역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특강이 이뤄질 대형 강의실입니다. 90명이 앉을 수 있지만 거리두기 4단계 조처에 따라 30명만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학원 입장에선 이미 짜놓은 여름방학 특강 계획에 학생 수를 맞추려다 보니 골칩니다. 결국 반은 자습실로 보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반당 학생 수를 줄일 수밖에 없죠.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습실이라든지 독서실 등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수업을 받게 하고 있고, 다른 입시학원은 특강은 꿈도 못 꿀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신규 수강 문의는 거의 없는 데다 기존 수업도 간신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 인원을 맞추기 위해 기존 반을 2개로 쪼개는 등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규 수업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특강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학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신규 상담 문의도 거의 없고. 바짝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학을 어찌 보내야 할지 학부모도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지켜봐야지 싶습니다. 추가로 더 보낼 생각은 없어요. 학부모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학원발 감염이 이어지고 방학이 곧 시작되는 만큼 교육당국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벌이고 각 지자체는 학원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무더위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나 거리에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 노숙인들은 폭염이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낙상 사고로 온몸이 마비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32살 김은혜 씨. 마스크를 쓰면 가뜩이나 호흡이 어려운데 무더위까지 닥치자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폐 사이사이 근육들도 마비가 있어서 안 그래도 호흡이 불편한데 더위에는 여름에는 더 심해요. 꼼짝없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끄고 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출근을 못했던 날엔 생존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딱 연락 와서 어머니 저 미열이 있다고. 근데 이제 보호자가 아침에 일도 있었고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쯤 올 것 같은데 하면서 물을 점점 아껴 먹게 돼요. 34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거리 노숙인들도 그늘에서 더위를 참아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6명 인원 제한이 생겨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서울역 주변에만 거리 노숙인 200여 명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사용 인원을 지난해 절반 정도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땀에 젖은 몸을 씻고 싶어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부터는 샤워실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 샤워를 6명 정도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1명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일주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받는 사람만 입장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죠. 체감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 속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올해 하반기 주요 기업의 33%는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인은 기업 3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16.8%, 아예 없는 곳이 11.7%, 상반기에 이미 채용을 진행한 곳이 4.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66.7%로 집계됐습니다. 또 기업 10곳 중 3곳은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경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기업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중 판매 중인 와플 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음식이 눌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 수지로 코팅된 와플 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불용성 잔유물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을 용매로 시험했을 때 이들 5개 제품의 총 용출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5배 넘게 나왔습니다. 납 용출량과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와플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에 파는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 물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불소 수지로 코팅된 와플 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의 현재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7월 12일 날 수도권에서 4단계가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10일 정도 경과가 됐는데 네. 실제로 수도권 4단계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이번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확진자가 최대 확진자 1,8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요. 실제로 내일과 모레까지의 어떤 경향성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확진자 규모를 봤을 때는 수도권 4단계의 효과가 상당히 그러니까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정확한 어떤 경향성 파악은 이제 모레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내일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소폭 증가한 어떤 확진자 규모를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조치는 좀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지금의 방역 조치가 유지되는 한 수도권 4단계의 효과는 급속한 신규 확진자 증가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휴가철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7월 그리고 8월 달까지 지금의 상태가 또는 다소 증가한 규모의 확진자 규모를 계속 보일 것이다. 그리고 8월 말쯤에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 확진자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정점을 예측하기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7월 말 8월 초가 최대 고비가 아니라 오히려 8월 달을 이 상태로 8월 달까지 넘기게 되면 8월 말 9월로 접어들게 되면서 최고의 정점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나흘째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이게 전국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전국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어제 기준으로 1,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오히려 감소세가 아니라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4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째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부산, 강원, 제주, 경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급속한 확산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로 보면 일부 광역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급속한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국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지금 상태로 봐서도 사실상 지금 코로나19가 전국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이 짧고 굵게를 강조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25일이면 종료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조치까지 더한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초에 4단계가 적용될 시점에 제가 4단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일단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더 필요한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확산세는 4단계를 적용한 지 1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따라서 25일 종료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할 텐데 4단계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4단계로 장기화시키는 방법보다는 네.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 시점을 알아야지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방역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완화됐을 때 오히려 방역 조치를 완화시키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비수도권에도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여전히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을 추가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수도권 중에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산에서 확산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휴가철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원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 100명을 넘어섰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100명을 넘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현재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광역권 지역에서의 어떤 방역 조치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예. 이러한 부분이 비단 해당 지역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국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비수도권에서도 사실상 일괄적으로 4단계 조치를 취해서 빨리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이 방역적인 차원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델타 변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이 33.9%로 나왔는데 전주보다 10%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델타 변이 검출률이 8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미국처럼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8월 중에 지배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확산 속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10%포인트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속도는 단순하게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10%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산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8월 중순에서 말경이면 거의 검출되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확산세가 감소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나 람다 변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자사 백신이 변이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7월 1일 보도자료에서 존슨앤존슨이 자회사인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부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뉴욕타임즈 보도 자료에 따르면 뉴욕대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mRNA 백신, 우리가 흔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mRNA 백신과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혈액 시료를 가지고 항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mRNA 백신 대비 얀센 백신이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항체의 중화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보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측에서 연구를 진행했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오히려 앞서 7월 1일자로 보도된 존슨앤존슨 보도자료보다는 일단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결과가 더 신빙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뉴욕대 연구진이 수행한 그 사람의 명수가 조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17명, 얀센 백신 10명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분석 대상자의 수를 보다 더 확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야지만 어느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바백스 백신의 글로벌 사용 승인 신청이 늦어지면서 국내 접종 계획에도 차질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반기부터 4천만 회분을 받아오기로 했었는데요. 노바백스 백신의 승인 신청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노바백스에서 미국 FDA에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되면서 늦어질 가능성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일단 노바백스에서 미 FDA에 긴급 승인 신청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미국 FDA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긴급 승인을 진행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승인 절차는 질병이 어떤 진단 예방 치료에 있어서 대안이 없을 때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미국 FDA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3개사의 백신이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국민의 대부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접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 승인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긴급 승인보다는 정식 승인 절차 쪽으로 가게 되면서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중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즉 지금 긴급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 절차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이동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비중이 83%까지 치솟으면서 우려대로 지배종이 됐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리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자의 83%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3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CDC has released estimates of variants across the country and predicted the Delta variant now represents 83% of sequenced cases. This is a dramatic increase up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월렌스키 국장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비중이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CDC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서 다 맞은 사람은 48.6%, 한 번 접종은 56.1%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버티면 대규모 발병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Our vaccines that we're using in this country are very effective against this variant, particularly, I point out, to the situation regarding advanced disease leading to hospitalizations and deaths, where it's still well in the 90% of effectiveness.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리와 하원 의장의 수석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백신을 접종한 상태인 만큼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자의 감염은 증세가 가볍다며 이번 돌파 감염은 중증 질환이나 입원을 막는 백신의 효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전주보다 150% 증가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 때문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앞당기고 식당이나 극장을 출입할 때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프랑스에선 18,0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7,000명 선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5배 늘어난 전례 없는 확산세로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Cela veut dire que nous avons une augmentation de la circulation du virus de l'ordre de 150% sur une semaine. Nous n'avons jamais connu cela, ni avec le Covid, ni avec le variant anglais, ni avec le sud-africain, ni avec le brésilien. 베랑 장관은 코로나19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의심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현재 프랑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5.7%, 3,078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어 접종을 독려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식당이나 극장, 장거리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증명서나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음성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9월부터 의료시설이나 요양시설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Souvenez-vous que les 40 millions de primo-vaccinés, objectif que j'avais fixé pour fin août, pourrait et devrait être atteint à la fin de ce mois de juillet. 하지만 지난 주말 이 같은 조치를 백신 독재라 부르며 항의하는 시위에 10만 명 넘게 참가하는 등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 법안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편지가 발송돼 프랑스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나 람다 변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원형 바이러스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0일 뉴욕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통 수준으로 생성했으나 얀센 백신은 항체의 중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얀센 백신과 기전이 비슷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한 차례 접종 시 델타 변이에 의한 증상 발현을 막는 데 33% 정도의 효력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랜도 박사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 역시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백신들처럼 2회차 접종이나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시작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산불이 300여 곳으로 확산하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현지 시각 20일부터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0개의 지역에 대피령이 내어져 주민 5,700여 명이 거주지를 떠났고 총 3,0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산불 진압에 3천여 명을 투입했으며 엘버타, 퀘벡 등 다른 주 정부들도 지원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저우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지하철이 물에 잠기면서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1년치의 비가 단 3일 만에 쏟아진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하철 내부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승객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열차 안에는 가슴까지 물이 차 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 손잡이를 꼭 붙잡은 채 매달렸습니다. 일부 지하철역 입구는 순식간에 거의 천정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열차가 다니던 지하의 철로는 물길이 됐습니다. 결국 10여 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那种水流，你只要人站进去就没了，就是只要是人敢跳进去或拉任何东西，直接就冲走了。 도시의 주요 도로는 이미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빠른 물살에 사람들이 떠내려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정저우시에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201.9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시가 생긴 이래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강수량은 모두 617.1mm, 연평균 강수량 640.8mm에 육박하는 비가 단 사흘 만에 내린 겁니다. 중국 매체들은 역사상 최고 또는 1000년 만의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면서 약 20만 명이 집을 떠나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정저우시를 포함한 허난성에 하루 정도 비가 더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가 중국으로 접근하는 태풍 인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의 기후 위기도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 베이조스를 포함해 4명을 태우고 우주 경계선을 넘어 고도 107km까지 날아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주 관광의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며 환호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뉴 셰퍼드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우주를 향해 솟아오릅니다. 로켓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올랐고 잠시 뒤 추진체와 유인 캡슐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유인 캡슐은 우주 경계선을 넘어 고도 107km까지 날아올랐습니다. 베이조스와 탑승자들은 몸이 둥둥 뜨는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중력을 4분가량 경험했습니다. 이후 상공에서 낙하산 3개가 펼쳐졌고 캡슐은 텍사스 사막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지난 11일 버진 갤럭틱에 이어 2번째 민간 우주 관광입니다. 하지만 조종사 없이 완전 자동으로 제어되는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비행 고점도 버진 갤럭틱의 86km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또 비행과 함께 82세 최고령과 18세 최연소 우주인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곧 우주여행 티켓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And we need to do that. We need to do that to solve the problems here on Earth. 앞서 비행에 성공한 버진 갤럭틱은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600장 이상 팔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오는 9월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궤도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 업체의 경쟁 속에서 우주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5만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기록 중인 영국이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항체가 9개월 이상 지속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속히 늘면서
수준의 우세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휴가철인데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는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유전자를 교정해 유전질환 치료나 질병 모델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국내 유전자 가위 기술의 대표 기업 툴제넬 김영호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툴젠 어떤 뜻인가요? 네, 툴젠은 영어로 툴하고 젠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시작할 때부터 유전자를 어떻게 이제 조작을 하거나 뭐 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 또는 새로운 형질의 유전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치료제로 쓰거나 또는 뭐 종자를 개량하거나 이런 데 쓰고자 노력을 했고요. 예. 저희가 90년대에 그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휴먼 지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상황에서 회사가 시작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1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징크핑거 뉴클리이즈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2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탈렌 개발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3세대 유전자 가위, 요즘 뭐 많이 알고 계시겠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특히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저희가 그 진핵 세포, 그러니까 뭐 사람 세포나 동물 세포에서 이 유전자 가위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세 가지 기술을 다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생명공학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해주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만큼 유전자 기술의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참 치열한데 툴젠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크리스퍼 캐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테리아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게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박테리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세포, 특히 이제 인간 세포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밝혔기 때문에 특허도 저희가 최초로 출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를 다 다뤄봤기 때문에 이 3세대 유전자 가위가 나왔을 때 그 유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를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뭐 종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존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치료제면 치료제, 뭐 종자면 종자 이렇게 별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아주 다방면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지난해 노벨 화학상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받았잖아요. 이 진핵 세포에서는 이 툴젠이 오리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또 이걸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노벨상을 비슷한 분야에 뭐 여러 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굉장한 어떤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가 이제 추가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조금 더 개량을 하는 이제 3.1, 3.2, 뭐 3.5 이렇게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이제 그 잘 작동하는 그리고 유전자 가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만 딱 가서 이 유전자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이제 유사한 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건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활성은 최고로 높인 그런 유전자 가위를 저희가 개발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 가위가 획기적으로 잘 나와주면 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전자 가위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계속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 혁신 신약은 승인받지 못했어요.
어떤 리듬 그룹이랄까 이 선두 그룹들의 그 임상 진행 현황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이의 이제 선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 그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그다음에 이제 그 샤펜티어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인데 지금 독일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초기에 박테리아의 시스템을 이제 찾아낸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핵세포에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 그룹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MIT의 이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그 진핵세포에서 한다는 걸 저희보다 좀 늦게 해서 그런 쪽에서 나온 기술로 지금 미국에 한 3개의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크리스퍼 세라피틱스라든지 인텔리아 그리고 이제 에디타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임상 일상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게 되면 뭐 빈혈에 관련된 유전자를 이제 수정을 해서 네. 치료를 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밀로이드성 이제 그 프리알부민이라는 이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좀 조작을 해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작한 지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려면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시작이 이제 임상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계의 선도 그룹도 지금 임상 일상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툴젠의 파이프라인이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한두 가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뭐 이렇게 손꼽으면 뭐 10개 뭐 이렇게 많이 되긴 하는데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파이프라인 한 3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2가지로 나누는데 인비보라고 하는 이제 치료제, 그다음에 엑스비보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인비보라는 거는 유전자 가위를 직접 몸에 집어넣는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네. 인비보 세라피틱스에는 저희가 2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샤리코 마리투스 병이라는 이제 질병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유전 질환인데요. 한 2,000명 중에 1명 정도 발병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 유전 질환에 저희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저희들이 확인했고 이제 그 독성 실험을 통해서 인간한테 투여해도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인데요. 이거는 네. 이제 안구에 일어나는 이제 퇴행성 그 노화와 이제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눈에 그 혈관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현재 나와 있긴 한데 이 치료제가 뭐 4주에서 8주에 한 번씩 계속 눈에다 직접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제 질병인데 저희는 이제 한 번에 이 그 혈관 형성을 막을 수 있도록 유전자 가위를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동물 실험 통해서 유효성을 확인했고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 파이프라인에서 상당히 빨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비버라 그래서 그거는 체외에서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는 그런 기술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꺼내서 그 세포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넣은 다음에 교정된 세포를 다시 몸 안에다 넣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게 이제 카티라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존의 카티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 차세대 카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차세대 카티는 기존 카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카티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권투 선수가 펀치력도 세져야 되고 지구력도 세져야 되는데 기존의 카티는 펀치력이 좀 약하고 지구력도 좀 약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뭐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카티를 펀치를 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활성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전자들을 골라서 그 유전자를 이제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호주의 카테릭스라고 하는 회사와 기술 이전 딜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한 1,500억 정도의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유전자 교정으로 항암 효과를 더 높인 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종자나 식품 분야에서도 유전자 가위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툴젠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용한 종자를 만들게 되면 뭐 글로벌하게 저희가 판매를 하거나 기술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이제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자인데요. 콩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을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현재 콩은 하이 올레익 콩이라 그래서요. 이 콩 안에 올레익산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도록 네. 그렇게 만든 콩입니다. 그래서 이 콩을 짜게 되면 올리브유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네.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콩을 개발했고요. 이 콩은 미국에 넌 GMO냐 GMO냐를 따지는 데에다가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콩이 넌 GMO라는 것까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키르기즈스탄에서 대량으로 그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저희가 이것을 기술 이전하거나 또는 이제 매출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넌 GMO로 인정을 받는 게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GMO 종자는 키울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무슨 연구용으로는 키울 수가 있지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GMO는 이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내든 아니면 유럽에 수출을 하려 그러면 넌 GMO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그 툴젠의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질병 치료는 물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자 개발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그리고 툴젠 대표이사 김용호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위성통신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위성통신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통신 시대 지상 위성 통신망 통합에 대비해 위성통신 산업의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위성통신 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통신 포럼은 KT셋 등 2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성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불안 행동을 조절하는 뇌속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귀지스트 고재원, 엄지원 교수 연구팀은 뇌속 신경 전달을 조절해 불안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을 찾아내고 해당 단백질 생성이 조절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쥐 실험에서 단백질 생성을 조절한 결과 불안 행동이 제어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불안 장애 치료제 개발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2023년도 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1년간입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지난 1989년 창립됐으며 현재 15,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생명과학 분야 최대 학회입니다. 세포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인 SCM 생명과학은 면역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학적 조성물의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를 획득한 약학적 조성물은 줄기세포와 면역 T세포의 결합을 유도해 염증성 질환과 자가 면역성 질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과 호주 등에 이미 특허가 등록됐다며 미국 특허 등록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에 기술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다음 달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1일 온라인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최신 기기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아직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증가하며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확산세를 잡을 때까지는 방역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